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중화민국 대만입니다. 우리나라 겨울인데도 여기는 이렇게 덥습니다. 그래서 삼모작, 이모작, 삼모작까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흥, 우리나라로 보면은 부산쯤 해당하는 대만 남쪽의 도시 고흥 근교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 누렇게 익은 벼가 있고 또 벼를 배군한 논이 있고 지금 막 이삭이 피어나서 한참 꽃이 핀 그런 벼논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철모르고 벼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벼농사를 지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의 한계가 있습니다. 공업화되면서 이 벼농사의 정산의 한계가 있고 벼를 많이 생산하는 데 한계가 있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농촌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벼농사 하나만에 의존하기보다는 벼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다른 일반 농업을 겸해서 말하자면은 돼지를 기르고 또 양어장에서 민물고기를 기르고 하면서 이 소득원을 넓히고 동네 인근에 있는 공장, 조그만 공장들에 다니면서 공업에 종사하면서 소득을 늘리는 그런 운동을 대만에서는 지금 한창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온 이곳은 고흥 옆에 있는 봉산시의 근교입니다. 과비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29가구가 같이 공동 사업을 합니다. 돼지 2,500마리를 29가구가 같이 기르고 또 양어장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농촌의 인력이 고령화, 노인들만 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화를 하고 협업화를 하고 또 심지어 컴퓨터 같은 걸 갖다 놓고서 일들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1년에 각 집이 우리 돈으로 쳐서 약 800만 원쯤 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일반 농가의 평균 연간 소득을 510만 원으로 보는데 여기는 이 사람들 얘기로는 1년에 한 800만 원쯤의 소득이 생긴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대로 비교하기에는 통계를 만드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농촌에 있는 한 가정이 연간 80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지 벼농사와 양어, 양돈, 기타 사슴도 몇 마리 기르는 이렇게 하면서 소득을 올리는 그런 것에 관해서 하나하나 취재를 하면서 얘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낫으로 벼를 베는 것은 대만 어디서도 볼 수 없습니다. 수술하면 낫으로 베은 벼를 단으로 묶어 세우고 또 마당가에 노젓가리를 쌓아올릴 풍경이 연상되지만은 대만의 추수는 컴바인 한 대가 논에서 다 해줍니다. 대만 농촌의 농업 기계화는 지난 10년간 눈부시게 진행돼서 지금은 농민들에게 기계가 조금도 서툴지 않게 돼 있습니다. 대만서도 문제는 농기계 값이 비싸다는 점입니다. 555만 원이면 우리 국내에서 살 수 있는 2조식 컴바인이 대만에서는 700~8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컴바인 보급률이 높은 것은 1년 4철 여기저기서 추수를 할 수 있다는 대만 나름의 이모작, 삼모작 덕분에 그만큼 활용도가 높아서 기계값이 쉽게 빠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컴바인 추수는 이제 전시용을 벗어나서 정착 단계에 와 있습니다. 간 선생은 지금 쌀 농사를 얼마나 지십니까? 논의 면적하고 소출하고 좀 얘기를 해주시죠. 1헥타르의 농사를 짓습니다. 1모작은 평균 6,000kg이고 2모작은 4,000kg입니다. 지금 쌀 어떠세요? 쌀값은 그 쌀 해가지고서 어느 정도 소득이 되는지요? 每公斤一年这上期差不多6000公斤下期정부의 수매를 하면은 킬로그램당 18원, 한국 돈으로 360원 정도고 시중에 직접 팔면은 킬로그램당 16원 정도, 약 330원이 됩니다. 여기서도 벼농사 짓는데 인건비 들어가랴 비료값, 농약값 뭐 이것저것 해서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어떻습니까? 쌀 농사 짓는데 들어가는 돈은? 쌀 농사 짓는 비용은 매년 240만 원이 듭니다. 인구 밀도 세계 2위의 대만은 산으로 뒤덮인 섬입니다. 우리처럼 동쪽은 산악 지방이고 서남부의 곡창지대, 가남 평야가 있습니다. 땅 한 뼘이 아쉬운 대만. 대만은 집약적인 농법으로 높은 수확을 올리고 있습니다.
1단보에 쌀 600kg까지를 냅니다. 가을 거지는 이만 못한 400kg이니까 한 땅에서 한 해에 1,000kg을 생산해내는 셈입니다. 볕 짚은 논에 가루를 내어 뿌리거나 태웁니다. 바로 갈아엎어서 채소나 사탕수수를 심자면 태워버리는 편이 비료 효과 면에서는 미치지만은 편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13년 전 저희들이 대만 농업 취재를 갔을 땐 경운기가 처음 보급되기 시작하던 때였고 오토바이가 논길을 달리는 게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트랙터나 컴바인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고 이 육중한 농기계를 실어 나르는 중형 트럭들이 들판에 즐비합니다. 우리나라 농업의 5년 전쯤 앞당겨 미리 본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대만의 쌀 농사는 우리처럼 정해진 철에 한 번 수매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2모작, 3모작이니까 추수가 끝나면 벼를 말리기가 무섭게 방앗간을 겸하고 있는 농해 창고로 내다 줍니다. 컴퓨터가 자동으로 쌀의 등급을 매기고 수매량과 가격을 표시해 줍니다. 농해 창고 겸 그 도종 공장인 이곳은 즉석에서 소비자 손에 넘어갈 쌀을 소규모, 중규모로 혹은 대단위로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역시 우리보다는 몇 해쯤 앞서간다고 느꼈습니다. 가만이나 마대에 담아서 헛간같이 생긴 창고의 장인은 그런 재래식 저장이 아니고 벼를 쏟아서 그대로 사이로 같이 생긴 저장고로 끌어올림으로써 쥐가 먹거나 습기가 차고 하는 그런 허실은 없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내받은 이곳이 물론 대만 모든 농촌의 모든 방앗간 가운데 하나는 물론 아니라고 해도 쌀의 수매가 한 계절에 집중되는 일이 없이 수확이 끝나는 대로 농민마다 각기 다를 때 쌀을 갖다 내기 때문에 무리가 없고 품질 등급 매기는 일을 컴퓨터가 해주니까 시비가 없고 최신 저장 시설로 처리하면서 즉석에서 도정하고 포장해 바로 슈퍼마켓으로 내가니까 저장과 보관에 따르는 엄청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 창고 겸 방앗간을 보면서 1년 내내 쌀값이 고르게 유지되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만에서도 홍수, 가뭄, 태풍 피해로 인해서 쌀 농사의 풍년, 흉년을 점치기가 어렵게 되는 그런 때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공급의 과잉 또는 부족에 따르는 쌀값 조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점이 궁금했습니다. 쌀은 대만에 있어 국민의 중요한 기본 양식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정책적인 고려를 하며 안정된 재고를 확보하는 것과 농민의 이익 보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먼저 정부가 보증 수매 가격을 정합니다. 그리고 농민의 생산 원가와 합리적인 이윤을 고려해 농민의 생산 의욕을 유지시킵니다. 그리고 보증 가격에 의해 수매를 하게 됩니다. 생산지의 쌀값이 정부의 보증 가격보다 낮을 때는 정부가 농협으로 하여금 시장에서 정부 수매한 쌀 이외에 나머지 쌀을 수매하도록 합니다. 늘 듣던 얘기입니다. 교과서적인 처방이 대만에서는 우리보다 잘 먹힌다는 점이 좀 다릅니다. 농업 정책의 흐름과 농민의 마음이 잘 어울려 마찰이나 갈등이 없습니다. 비방하고 원망하고 실망하는 일이 여간해서 없다는 얘기입니다. 농사는 농민의 산업,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씨 뿌리고 스스로 가꾸고 또 스스로 거둬서 이익을 남깁니다. 농업이 갖는 낮은 부가가치의 숙명을 근면과 다수확과 원가 절감이라는 경영 원리를 살려서 잘 극복하는 느긋하고 행복한 대만의 농민들을 만나면 우리는 우리나라 농업의 길을 어렴풋이나마 내다볼 안목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농업은 정직하다고 합니다. 또 농업에는 기적이 없다는 말을 이 사람들도 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농업이라고 해서 아주 특별한 원리가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만에서도 쌀 농사는 양특적자식의 그 문제를 이야기시키고 있고 이중 가격제의 한계를 느끼게 해주는 어려운 정책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도 힘들고 이렇게 농지도 좁아들고 하는데 쌀 농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장래를 어떻게 봅니까? 쌀 농사는 상공업의 발전으로 농촌의 인력이 많이 상공업에 진출해서 노동력이 감소돼 공동 경영 방식으로 짓습니다.
쌀값은 농민의 기대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정부는 다른 양곡을 심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력의 감소로 농업 기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도 수입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표준 중국어가 아니고 대만 방언이어서 듣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사격장, 사격훈련장 옆에서 총소리가 가끔 들리고 비행장이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짓는 농사는 약 1정보 정도입니다. 그리고 15년간 수매 가격이 불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1kg에 수매 18원씩, 여기 돈 18원이면 우리 돈은 360원입니다. 1kg, 벼 1kg 360원씩 이렇게 수매를 해서 쭉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짓는 것에 그 소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겸업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동네 분들과 같이 협동으로 하는 다른 겸업이 있다면 뭔가? 그러면 양돈과 양언대 현장을 다시 취재하면서 구체적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농촌에서는 재벌 양돈 때문에 영세 양돈 농가가 망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한 마을이 합쳐서 돼지를 공동 사육합니다. 3천여 마리 새끼를 낳고 우리를 옮겨주면서 관리하고 사료의 성분과 분량을 늘려주고 출하하는 날을 밝혀주고 비용과 판매 가격과 그 이익을 계산하는 컴퓨터 작업실이 이 돼지 농장의 지휘본부입니다. 관리인들은 컴퓨터 지시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돼지 값은 어떻게 갑니까? 우리들이 여기서 키운 돼지값은 일정치 않습니다. 높을 때와 낮을 때의 가격 차이, 보통 한국 돈으로 1,000원 정도입니다. 물론 명절이나 가격이 폭등할 때는 4, 5만 원의 큰 가격 차를 보이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연 평균으로 계산하면 약 1,000원 정도의 가격 차가 있는 셈이니까 가격이 좋을 때와 나쁠 때의 가격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저 1년에 여기 29 가구, 각 29집에서 같이 기르는 돼지가 1년에 몇 마리나 됩니까? 내다 파는 걸로 기준해서 말씀해 주세요. 这是安尼啦，因为这个一年吼，阮的这个数量是安尼啦，有这个下定是3300头安尼啦。但是阮有其中呢，这个卖这个小猪，就这个小猪 1년간 약 3,300마리의 큰 돼지와 2,000마리의 새끼 돼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종돈으로 약 200마리를 빼게 돼. 그러니까 종돈과 식용 돼지로 구분해서 시장에 내다 파는데 이렇게 따지면 1년에 약 5,000마리 정도는 파는 셈이죠. 1년에 돼지를 팔아서 보통 얼마나 총 수입을 올립니까? 판매액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1년의 수입을 설명드리자면 전체 이익은 한국 돈으로 1억 원 정도입니다. 시장의 판매액은 3억 2천만 원 정도인데 식용 돼지를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비용 등을 뺀 순이익은 약 1억 원이 됩니다. 농촌에서 돼지를 기른다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한 마을 농촌 29집이 다 같이 돼지 기르는 사업을 공동으로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돼지를 기르다가 돼지 고기 값이 폭락을 하면은 다 같이 망하고 그래서 다 안 기르면 또 어느 해 가서는 돼지가 부족해서 돼지고기 값이 오르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 농회에서 쭉 예시하는 대로 해가면서 이것을 하나의 기업으로서 여러 집이 한꺼번에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이 되고 어느 집이 안 되고 하는 것이 없이 29집이 연간 한 3,300마리까지 기르고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3억, 우리 돈으로 한 3억 원 정도를 올린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 안엔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안정된 양돈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럿이 공동으로 한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농민들이라고 하면은 자기 땅, 자기 노동력 위주로 생각하는 분들이기 쉬워서 공동으로 같이 출자해서 같이 수확을 나누자 할 때에 반대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유리한 분들은 반대하고
또 생각해서 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같이 하자고 했던데 이 공동연구반 작업을 지나면서 어려움 같은 것도 많았겠죠. 当然刚开始我们推行的时候还是遇到很多困难。就个人来讲，就是说很多个人他不愿意把钱拿 맨 出来， 처음 시작할 무렵에는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주민들이 개인의 돈을 내놓으려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서 의견을 모으는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농회에서 농업 보장 기금을 만들어 경기가 나빠도 손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등의 보장을 해줌으로써 그들의 투자 의욕을 높여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出租财我不会亏本，至少农会可以有一个保障，好，然后他这样就是加强他的投资意愿，这样。 타이페이에서 기차로 내려오면서 농촌 곳곳에 물차가 돌아가는 광경들을 봤습니다. 이 연못들이 양어장들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로 정말 물반 고기반의 대대적인 민물고기 양식 현장입니다. 중국인들의 자랑인 새로운 요리법의 개발 아니면 외국에서 들여온 낯선 민물고기를 이렇게 많이 기를 수는 없을 겁니다. 비린내를 없애는 조리 기술. 중국 사람들은 값싼 물고기를 생산해서 싼 값에 먹는 슬기를 개발한 겁니다. 이 연못 양어도 이 동네 협업 농장의 하나입니다. 이 돼지 우리에서 나오는 그 돼지 분뇨를 먹이로 해서 사료를 아낀다는 거는 그 좋은 착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기르고 있는 고기는 무슨 종류고 어수는 얼마나 됩니까? 분반 용희 우다희라 우리가 여기서 기르는 물고기들은 붕어를 비롯해서 숭어, 잉어 등 7종류입니다. 작년에 총 판매량은 3,357kg을 팔았는데 킬로그램당 가격은 한국 돈으로 454원입니다. 그래서 총 매상액은 약 1,530만 원이었고 생산 원가는 1,075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금은 455만 원이었죠. 이 어가는 그냥 변동이 없습니까? 这个鱼的价格是有那多少变动？ 물고기 가격 변동은 있기는 있지만은 아주 적은 변동이어서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정타 뭐 과제는 돼. 이 앞으로 농민들이 다 기른다 그러면은 이 장래성이 문제인데. 这个市场即马这个养鱼政府有那有对限制。 양어 사업은 정부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 경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어 농가에 보장이 되고 있죠. 수입이 적으면 우리는 양어장의 생선을 뱀장어 혹은 새우 등의 고가 어종을 기를 계획입니다. 정부에서 양어장 개설을 규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잉 생산으로 개척 농민들이 도산할까 해서입니다. 일찍이 착수한 양어장 농민들은 기득권을 그래서 누리고 있습니다. 과잉이 아니니까 수익은 보장되지만은 통일을 한다 싶으면 정부가 양어장 허가를 늘려 대처하기 때문에 평화 공존이 지속됩니다. 저는 대만을 볼 때마다 우리 자신을 늘 되돌아봅니다. 우린 좀 남는다 싶으면 너도나도 덤벼서 한꺼번에 망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곧잘 되풀이합니다. 매출이 투기의 악몽이 되풀이되는 겁니다. 대만 농민들은 남이 안 하는 것을 열심히 찾아 혼자 재미 보는 농사를 하고자 합니다. 남이 다 하는 것 뒤늦게 뛰어들었다가 망하는 그런 뻔한 노름은 안 한다는 자세. 여기서 대만 농업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과비마을의 새벽은 대단히 바쁩니다. 다 자란 돼지를 매일 실어냅니다. 하루를 더 두면 사료를 축내고 또 하루가 빠르면 근수가 덜 나가는 게 돼지입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정확히 계산해서 초라 최저기를 맞춰줍니다. 29집 공동소유, 공동관리 아래에 있는 이 집단 돼지 농장이 시끄러운 다툼 없이 자동적으로 척척 돌아가는 비결은 서로 괜한 간섭은 안 하고 약정대로 관리 책임자 지휘하에 묵묵히 따르기 때문입니다. 된다 안 된다 하루 더 두자 말자 하는 그런 실랑이는 전혀 없습니다.
봉산시 돼지유통센터입니다. 우리 평택 즈음의 크기인 봉산시에 현대식 돼지시장이 있습니다. 전국의 큰 시에는 이런 돼지시장이 거의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갖다 쏟아놓으면 차례대로 저울판 위를 지나갑니다. 디지털 눈금이 시장 안에 비춰집니다. 사고자 하는 사람이 앉은 자리에 단추를 눌러서 살값을 알립니다. 일일이 경매에 붙여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 축협사나 서울 등지의 시장 규모도 이보다 더 크고 시설이 앞서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없다니 농촌 도시마다 이런 시설이 있어서 매일 가장 가까운 시장에서 가장 공정한 값으로 자기들이 기른 돼지를 팔 수 있는 대만의 농민에게 비할 적에 우리나라 축산업계는 과연 얼마나 생산자 위주의 시설, 생산자 위주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지 그 점이 궁금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타이페이시 남쪽, 우리로 영등포역 근처쯤에 과일과 채소 시장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과채 시장이라고 합니다. 우린 청과물 시장이라고 부르는 그런 곳입니다. 농촌에서 생산한 각종 농산물이 새벽 3시부터 여기로 실려 들어옵니다. 그 어수선한 분위기, 팔고 사는 사람들의 고함소리, 모두 이것은 우리에게 낯익은 풍경들입니다. 농산물은 그 유통구조의 전 근대성, 중간 폭리,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에서 오는 폭락과 폭등의 진폭의 되풀이로 해서 항상 생산자 농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만의 농산물 유통에는 이런 어려움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가가 궁금했습니다. 대만의 농업이라고 해서 농업이 지닌 고유의 특성을 안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의 장사재가는 옛부터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온 터에 어떻게 농수산물 가격 폭리 같은 게 자동적으로 배제되는가 그 점이 궁금했습니다. 개인적인 농산물 수집상이 없는 게 아니라 이 개인에게 팔 때보다 유리하게 해주는 청과 시장 조직이 늘 농민 곁에 있기 때문에 농촌 현지에서 수집상의 농간이 자리 잡을 틈을 안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대도시 시장에서도 농협, 생산합작사, 과채합작사가 빠르고 싸게 좋은 농산물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개인 투기업자들의 발붙일 소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에서 생산된 채소나 과일을 말이죠.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 시장까지 가져올 수 있는 그 출하 조직이라고 할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지의 그 공동 출하 같은 그런 제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만의 공동 운송 판매는 10여 년 전인 197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모든 생산단체의 농민 조직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농회, 생산합작사, 청과 합작사의 세 종이죠. 매년 농민들은 계획적인 생산을 하고 생산단체는 농민을 모아서 조직을 만들어 생산을 하며 산지에는 생산물을 모으는 설비가 있고 공동 운송 판매를 하는 설비 등을 갖추고 있으며 이런 조직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현재 농산물 운송회사에 생산물을 가져오는 농민 출하 조직은 127개이고 과일의 경우는 132개 조직입니다. 현재 산지에서 공동 출하하는 농산물 판매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 운송 판매입니다.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여기 그 과채공사에서 사다가 바로 소비지인 이 타이페이에서 이제 각 상인들한테 나눠주는 건데 그 중간에 유통 단계에 복잡한 건 없습니까? 생산한 물건을 어떻게 소비자에게 전달하는가 하는 문제와 농민의 소득을 어떻게 더 증가시키며 동시에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유통 단계를 줄이는 방법, 즉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유통 단계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이 과채 시장은 농민을 대표해서 농민을 위해 봉사하는 유통 조직입니다. 우리의 봉사의 질이 높을수록 농민들이 더욱 많은 물건을 출하할 수 있도록 하고 계획적으로 농산물을 수집하고 수급을 잘 조절해서 농민의 소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순전한 봉사기관이라고만은 볼 수 없지만은
청과 시장 책임자는 자기들이 하는 일이 일종의 공무라는 말을 합니다. 말하자면 농민한테 제값을 다 주고 사다가 대도시 상인들에게 봉사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얘기입니다. 대만에서도 이젠 농민 스스로 농산물을 소매하러 시장을 돌아다니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농촌에서는 아직도 중간 상인들의 기능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농산물 유통에 가끔 문제가 생기곤 하는 거죠. 대만 농촌의 하루는 새벽 4시부터 시작됩니다. 젊은이들은 오토바이로 인근 공단이나 대도시 직장으로 출근을 서둡니다. 많은 농촌 젊은이들이 농업 아닌 다른 일에 종사합니다. 따라서 대만의 농촌은 노인들과 부녀자들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 집에서 아이들을 돌본 일손이 따로 없어서 아이들은 유치원 비슷한 타가소에서 모두 데려다가 하루를 돌봐줍니다. 농촌길을 달리는 어린이들만의 버스가 자주 저희들 눈에 띄었습니다. 농민들은 쌀 농사의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다른 작물, 다른 축산, 또 양어 이런 것들을 열심히 개발해서 기릅니다. 복합 영농의 지혜를 터득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만 가지고 안 되는 한계점을 뛰어넘기 위해서 공장 일을 아울러 합니다. 대만의 농촌은 공장지대 안에 있습니다. 그만큼 공장들이 전국 농촌에 흩어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단 속의 농장인지 농장 속의 공장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농업과 공업이 한데 섞여 있습니다. 이 쇠줄 공장은 저희들이 취재하는 과비마을 간시댁 이웃에 있습니다. 굵은 철근을 끊고 그것을 구부리고 달궈서 연결하는 쇠줄 생산 공장입니다. 뜨거운 쇳돈이 튀고 확확 달아오른 불더미를 앞에 둔 고통스러운 작업 현장이지만은 일하는 근로자들은 심지어 손주까지 두었음직한 그런 아낙네들이 대부분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일터만 있으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뛰어들어서 열심히 생산에 종사하는 것이 대만 사람들입니다. 포크리프트 짐바지를 만드는 가니목공 공장입니다. 이 공장 역시 과비마을 양어장 너머에 있는 이웃 공장이어서 과비마을 사람들이 다니는 일터입니다. 할머니 목공이 보입니다. 대만은 세계 유수의 가공식품 수출국입니다. 이 양식새우 공장 역시 과비마을 사람들의 공장으로 일본으로 수출하는 새우 가공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아가씨들은 눈에 띄지 않고 역시 농촌 주부들 뿐입니다. 지독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만 농촌의 모든 주민들이 한 사람도 놀지 않고 어딘가에 속해서 열심히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논농사, 돼지 기르기, 양어장 관리를 협동농장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남는 식구, 노는 일선은 또 제각기 공장을 찾아가서 일하는 것입니다. 공장이래야 대장간보다 조금 나은 정도니까 대규모 산업시설에 익숙한 우리 한국 기자들의 눈에 들어오는 건 아니었지만은 대만 경제의 힘의 밑바닥에는 이렇게 별것 아닌 것 같은 시설을 가지고 모든 국민이 정성 들여서 무언가를 만들어 파는 그 근면 근검이 두껍게 깔려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从整个的这个我们这个国家的一个经济结构来看呢，我们 국가 전체의 경제 구조에서 볼 것 같으면 농업 노동 인구가 전체 노동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8% 정도입니다. 여전히 높은 편이랄 수 있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농업의 인구를 계속적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이렇게 농촌을 떠나는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농촌의 경공업, 식품 가공업을 가능한 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농토 이외의 장소에서 취업하려는 인구는 대도시로 집중될 필요가 없고 농촌 현지에서 취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농업 정책은
이농불이촌, 즉 농업은 떠나도 농촌은 떠나지 않는다라는 정책입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장려하며 우리가 노력하는 방향은 농촌의 공업화입니다. 이것은 인구의 대량 도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실시하는 방법이죠. 대만에서도 이농 문제로 걱정드립니다. 인구의 수도 집중 현상은 서울같이 심각하진 않아도 젊은이들은 수도 타이페이를 그리워한다는 데는 다름이 없습니다. 이농 불이촌, 농사는 손 떼더라도 살기는 그냥 농촌에 살자는 운동입니다. 농사는 떠나도 농촌은 안 떠나게 한다는 그런 것이 중화민국 대만의 기본 정책입니다. 그래서 공장을 논 가운데 짓게 하고 마을 복판에 짓게 하지만은 농촌에 가보면은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노인들뿐입니다. 노인들이 농사를 합니다. 기계 덕분에 근력은 덜 든다고 해도 더운 뙤약볕 또 몰아치는 소나기 속에서 흙탕물을 가르는 억센 노동에 노인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노인들은 아직은 흙을 지키고 있지만은 다음 세대의 농업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만인 경우에도 농사는 노인분들이 짓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전부 어디 갔습니까? 현재 농촌의 청년은 현재 농촌의 청년들은 대부분 상공업 계통으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농사일하는 수입보다 상공업의 임금이 더 나으므로 그곳으로 진출을 많이 해서 소득을 보충합니다. 가령 농번기 같은 때 모를 심거나 벼를 빌 때 같은 때는 도해지에 나가 있는 청년들이 옵니까? 수확할 때 등에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휴가 기간을 이용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이렇게 농사 지시는데 신역이 고될 텐데 힘드실 텐데 어떻게 덜 지세요? 현재 지레 농nghiệp 지레 기계화 당정 현재 농업 기계화는 대부분이 공동 경영 방식에 의한 농업 경영 기계화, 영농단을 조직해 운영함으로써 농촌의 노동력 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 사무 등에는 컴퓨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만 농업에 새로운 활기를 넣어준 것은 농업 기계화의 도입입니다. 10사람이 하던 일을 혼자 해내고 온종일 걸릴 일을 1시간 반 만에 해치우는 그런 기계의 힘 덕분에 대만의 농촌은 더욱 강력한 경제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농기계 값이 너무 비싸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구체적인 가격까지 제시하면서 한국산 농기계의 가격을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농민들이 마음 놓고 사들이기에는 트랙터나 컴바인이나 트럭이나 아직은 비싼 물건들입니다. 우리보다는 한 5년 앞서간다는 인상이지만은 기계화와 더불어서 아직도 물소 달구지 등이 농촌에 병존하는 현상이 보입니다. 그 농업 기계화 하는데 그 농기계의 보급 실태는 어떻습니까? 대만 정부의 농업 기계화 추진은 20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급속히 기계화되었습니다. 현재 쌀의 기계 영농은 상당히 보편화되었습니다. 약 60%에 이르고 있죠. 모신키도 약 66%가량 기계화되었고 수확은 86%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계화가 어려운 사탕수수도 62%가 기계화돼 모든 농사에 보편적으로 농기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계화하는 데는 역시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부도 기계화를 위해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통 작은 농가들은 기계화하농데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1979년부터 농업 기계화 기금을 설립해 한국 돈으로 1,040억 원 정도의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농회, 은행 등도 대부금을 마련해 농민은 농기계 자금의 100%까지 대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8.5%로 일반 금리보다 낮습니다. 밤에 하는 농사일이 인상적입니다. 토목공사는 가끔 밤에 하는 경우를 보지만은 별을 베고 탈곡하는 수확 작업을 깜깜한 밤중에 한다는 것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대만 농업의 기계화는 대만 농민의 자가보유 기계 비율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농기계가 누구 것이든 기계로 짓는 농사의 비율이 얼마냐, 그것이 농업 기계화율로 나타납니다. 농촌 일손이 달리고 제 기계도 없는 경우에 기계 영농 대행회사에 청부를 줍니다. 이 밤추수 작업도 기계 영농 대행회사가 청부로 맡아서 서두는 작업 현장입니다. 일꾼의 팔뚝시계는 밤 8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만 농촌에는 이 초가집이 없습니다. 대개 붉은 벽돌로 짓고 가운데 지붕이 높고 점점 낮아지는데, 저 높은 데는 흔히 사당으로 이 조상들의 그 신주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같이 하기도 하고 또 각집에 하기도 하는데 거의 전부가 있고, 보통 이것이 이 양반들이 조금 그 보이기가 좀 누추하다고 해서 꺼리는 집인데,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큰 집으로 보입니다. 이게 대만에 있는 농가의 아주 보통 전형적인 농가입니다. 간 선생 좀 모시고 조금만 실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소개를 좀 받겠습니다. 일 많이 하고 돈 버는데 온 식구가 죄에 나서다시피 하지만은 대만 사람들이 가정에 가보면은 생각한 것보다 늘 간소합니다. 비싼 가구 새로 들여놓은 그런 흔적이 여간에서 눈에 띄질 않습니다. 집 치장도 별반 없습니다. 아직도 농촌에서는 사당이 그 집의 중심부에 놓여 있습니다. 조상과 공자와 관훈장 같은 그런 영정들을 모셔놓고 있습니다. 따로 종교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유교, 불교, 도교가 뒤섞인 이런 재래식 신앙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대만에서도 농촌 개량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도 새로 짓고 세관도 새로 마련해서 조상지을내의 그 찌든 농가의 구각을 탈피하자는 운동입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저절로 될 성질의 그 잘살기 내기를 당국이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가까스로 조금씩 움직이는 그런 사회가 대만 농촌입니다. 지방 정부가 내세우는 모범 농촌의 개량 가옥이 어떤가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그 바람이 많은 그 해변에 이렇게 농촌을 개량하시느라고 힘들었겠어요? 우리 대만의 농촌 건설은 지난 10여 년간에 걸쳐 농업의 개선, 농업 기계화 추진, 그리고 농민 소득을 점차 높여왔습니다. 우리는 최근 들어 농촌의 건설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농민들의 주택을 새로 건설해서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만의 농민들은 농업 소득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러는 한편에선 농촌 건설 면에서도 진보를 거듭해 도시와 비교해도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농민이 농촌에서 많이 나와 농업 경영에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의 건설은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우리 농민들은 농업 기술 면에도 노력을 강화하여 농민의 소득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농촌 경제는 잘 조직돼 돌아갑니다. 농회라는 이름의 농협이 있고 합작사라고 불리는 농협 비슷한 조직들이 거미줄처럼 조직돼 있습니다. 대만 농회는 대만 농민들의 은행이자 금고입니다. 농산물 판 돈이 거기로 몰립니다. 농민들은 당좌 구자를 모두 트고 있습니다. 돈을 찾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 자체가 바로 금융기관 저축입니다. 농회에 돈이 이렇게 있으니까 꾸어 쓰기도 쉽습니다. 농기계 살 때는 100% 융자를 해줍니다.
물론 우리나라 농협도 대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규모와 능률을 자랑하지만은 농민 속의 농민의 살림의 한 부분으로 녹아 들어가서 아무 마찰 없게 함께 발전하는 그런 재주는 그들을 따를 길이 없다는 생각을 현장에서 했습니다. 저축액이 전부 얼마인지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는 뭐 농촌에 계신 분들이나 도시에 계신 분들은 밝히려고 하진 않는데 얼마 벌어서 얼마 하는지 그 저축하는 율만이라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현재 농촌의收入 현재 철을 비롯한 농민들은 대부분 60%를 금융기관에 저축하고 있습니다. 저축을 하는 기관은 농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촌의 장래하고 관계된 건데 가령 지역 개발 문제라든지 무슨 그 현대화 기계화 문제라든지 혹은 또 농촌의 공업화 문제 같은 거는 어떻게들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현재 농촌은 노동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는 농업 기계화로 보충을 하고 있죠. 정부는 농촌을 위해서 각 지구마다 우일학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회치 클럽의 캠프를 열어 농업 강좌를 주최하고 양돈, 가축 사육 등의 보장을 해주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는 일손 부족 외에 딴 걱정이 없습니다. 이번 대만 취재에서도 오리 사육하는 농민을 만났습니다. 오리 한 마리를 다 기르면 우리 돈으로 한 2,000원쯤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마리에 한 500원씩은 남기느냐고 했더니 사료값이 비싸서 어림도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단돈 100원씩이 남더라도 다량으로 생산하니까 놀기보다는 낫다는 얘기입니다. 대만 농민들은 농업에서 큰 돈 남기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해오던 일이니까 천직으로 아는 거고 땅이 있으니까 활용하는 거고 또 일손이 성한 마당에 무엇라도 해서 가게에 보탬이 돼야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안 하는 일이 없이 모두 하고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저희들은 큰 길가에서 꽃농사 짓는 농민들을 만났습니다. 소두권의 다양화와 다가경농의 한 본보기가 돼서 찾아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을에 흔히 보는 국화꽃 냄새가 나는 잎꽃을 장식용으로 대규모 재배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기후는 겨울이 없어서 남쪽에서는 1년 내내 여름 농사가 가능하지만은 건조한 계절이 길어서 물 관리가 잘 돼야 합니다. 웬만한 밭에는 우물이 있고 양수기가 있어서 지하수를 활용합니다. 양수기 때문에 논과 밭으로 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판으로 뻗친 농업용 전선과 전주 양수기 시설이 우리 농촌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전경들입니다. 물값, 전기값을 조금이라도 아낄 줄 아는 그런 농업이 성공한다고 배우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물은 헛되게 넘쳐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끼고 또 그러기 위해서 논둑조차 콘크리트로 얇게 하고 쓰는 전기는 계량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철저하게 절전을 합니다. 물이 많은 지역에서는 수로 시설을 이용하지만 그렇지 못한 데서는 지하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땅이 좁은 나라여서 흙을 아끼느라고도 그렇지만은 돈을 들여서 퍼올린 지하수를 밭둑, 논둑이 먹는 것들이 아까워서 밭이나 논이나 아예 얇은 콘크리트 벽으로 막아놓은 데가 아주 많습니다. 두툼한 언덕만큼이나 큰 우리나라 농촌의 논둑, 밭둑과 비교할 적에 대만의 농업이 얼마나 흙을 죄다 활용하고 물을 한 방울도 헛되게 버리지 않고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만 지방의 이 농업의 장래 21세기에 가서 이 지방의 농업은 어떤 모습을 띠고 있을 거라고 지금 상상들하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我想我们中华民国在这个21世纪当中 우리나라의 21세기를 바라보는 농업의 노력 방향은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농업 자원의 지역 구분 계획을 적극 추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농업 사원, 즉 토지, 농업 용수 등을 더욱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여러 해, 즉 10여 년의 준비가 있었죠. 앞으로 특별히 농업 자원의 지역 구분 계획에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둘째는 농업의 과학 기술 면에서의 계속적인 발전입니다. 새로운 재배 기술,
신품종 개발, 가축의 신품종 개발 발전 등으로 농업 생산력을 높여나가고 계속적으로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청년 농민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부의 젊은이들이 중학, 고등학교, 전문학교, 대학 교육을 받은 후 계속 농촌에 머물러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모범적인 청년 농민을 양성하고 훈련시켜서 대부를 해주며 농촌에서 우수한 농민이 될 수 있게 장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농산품 가공업, 식품 가공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발전시켜 농산품의 부가가치를 증가시켜서 국내외 시장을 더욱 많이 점유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농촌에 투자를 하여 농촌의 생활 환경과 조건 등을 개선해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점차 줄여나아가 농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농촌에 머물러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만 농촌에 야자수만 없다면 우리나라 농촌과 너무 비슷한 모습에 놀랍니다. 중국 사람들이 화교로 우리나라에 와서 살면서도 그들 특유의 기술과 부지런함을 바탕으로 해서 훌륭한 채소원을 전국 곳곳에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만의 농촌은 우리가 우리 곁에서 봐온 그 모범적인 채소 농장의 총집결장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빈틈없이 가꾸고 또 굉장한 풍작을 이루면서 농업을 가능한 데까지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농업이 갖는 그 구조적인 어려움 때문에 대만의 농민들은 쌀 의존에서 점차 벗어나서 다가경농, 겸업농으로 모습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적이고 가족 중심적인 농촌 사회에서 전 재산을 공동으로 출자해서 협동농장 형태로 기업화한 그런 실례를 보면서 역시 대만의 농업이 변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급속한 공업화 과정에 있는 나라들의 농촌, 농업의 문제는 대체로 같습니다. 중화민국 대만 농촌을 보면서 느낀 것도 우리나라 농업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과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빨리 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소득이 높은 공업 쪽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고, 그러나 농업을 중심으로 한 이쪽 전통 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그칠 수가 없기 때문에 기계화를 통해서 일을 쉽게 하거나 여러 가지 농업을 동시에 함으로써 소득을 많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농업 이외의 공업을 통해서 공업 쪽에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설과 기회를 아예 농촌 쪽에 마련하거나 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촌의 겸업화 혹은 복합영농이 대만 현지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도되고 있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보았습니다.